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며 가장 늦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겪었으며, 사랑도 했고, 이별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아팠던 순간은 피를 나눈 가족이 제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저는 1953년생,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와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틈틈이 제 작품을 그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제 위안이었고 제 언어였으며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며 저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갤러리 관장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는 이 그림엔 세월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그림이 팔리기 시작한 건 65세 되던 해 저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오프닝 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갤러리 문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을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들 민준이도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왔습니다.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갤러리에 남았습니다.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제 그림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도 화가라고 불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년 동안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작품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엄마, 이번에 또 전시하신대요? 대단하시네요. 엄마, 그림 몇 점 팔렸어요?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관심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 작품 목록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자체에 대한 관심과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관심. 전자는 따뜻하지만 후자는 차갑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충격을 받은 순간은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기획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 12점이 전시되었고 그중 3점은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시 오픈 일주일 후 저는 갤러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 그림들을 조용히 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갤러리는 한적했습니다.
저는 2층 전시실로 올라갔습니다. 제 풍경화 연작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계산 다시 해봤어? 어머님 작품 전부 합치면 얼마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충 15억 정도 될 거야. 이미 팔린 것도 있고 갤러리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술관 기부하겠다고 하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넘기면 되는 거고. 그래, 그게 핵심이야. 어머님 명의로 기부금 받아서 재단 만들고 우리가 이사로 들어가면 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 어머님은 모르시겠지? 뭐 알아도 상관없어. 결국 우리 아들 지훈이 물려줄 거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먼저 얼었고 그 다음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게 배신이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하도록 옆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게 잘못일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혼자인 슬픔과 함께인데 혼자인 슬픔, 후자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건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들을 불러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작품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것, 집에 있는 것, 창고에 보관 중인 것. 총 127점이었습니다. 평생의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원로 변호사였고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작품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갤러리에서 들은 대화, 제 마음, 제 두려움.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숙 선생님, 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제 작품들의 소유권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재단은 민준이가 생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 연락했습니다. 제 작품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작품은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관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미술관 측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을 받았습니다. 제 작품 127점 중 100점을 두 미술관에 나눠 기증했습니다. 나머지 27점은 제가 가까운 지인들과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이건 제 작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작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손이 아닌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옳은 결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배신당한 슬픔은 여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그림으로 돈을 만질 수 없겠구나. 씁쓸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나이 들면 배웁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킨다는 건 때로는 멀리 보내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미술관과의 기증식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원로 화가 이정숙, 평생 작품 100점 미술관 기증. 기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작품을 기증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하지만 엄마, 그 작품들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시고. 상의할 일이 아니란다. 내 작품이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 변호사랑 상담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와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저희가 뭐래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남 갤러리 11월 14일 오후 4시 2층 계단.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다 들었다. 너희가 내 작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지쳤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에게 내 작품을 물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원한 건 작품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엄마, 아니에요. 우리도 어머님을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도 이제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 작품을 사랑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거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라. 이제 엄마 것에 기대지 말고. 엄마, 가거라. 이제 엄마는 혼자 살고 싶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압니다. 혼자가 되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거짓된 관계 속에 있는 게 더 외롭다는 것을. 저는 혼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들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림을 나눠줬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올해 1월 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구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예전처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싶어서 그립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십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서울에서 온 정숙 씨일 뿐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름이 아닌 저 자체로 존재하는 것. 민준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먼저 돌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이겁니다.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 사랑이 제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캔버스에 붓을 댔습니다. 제주 바다를 그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모습을, 그 안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마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믿는 마음,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마음.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바다를 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저를 위로합니다. 당신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